네,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도 또 1인 시위를 또 오늘은 또 마치겠네요. 또 전국에서 선명 받으시고 또 추운 데서 1인 시위 하시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또 정치 삼국지, 창조 정치 정치 삼국지 두 번째 시간으로 어제 스픽스 방송을 조원진 대표님께서 하셨습니다. 스픽스 방송에 자주 출연하셔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거기 스픽스 방송이 거의 종북좌파, 뭐 언론계 자체가 지금 언론방송 자체가 KBS, MBC, SBS 공영방송 말할 거 없죠. 언론의 장악이 돼가지고 심지어 조중동까지도 언론이 들어가가지고 촛불 탄핵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 종북좌파 그 언론이 대부분 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도 결국 그런 성향을 밝힐 수밖에,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아시아 투데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파 방송으로 이제 아직 메이저는 아니지만 우리가 키워줘야 될 방송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 김종국 박사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권에서 행정관을 지냈고 또 통일부에서도 종북좌파 정권 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한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재인 친민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또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윤석열이가 거기서 뛰쳐나가가지고 또 보수파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대통령이 되어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압박하니까 아주 윤석열에 대한 아주 그야말로 혐오, 그런 근본적인 혐오감이 있어가지고 조원진 대표님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하더라도 굉장히 이재명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은 자꾸 말을 끊어버리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건설적인 조언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런 걸 듣겠느냐 하면서도 끊어버리고 해서 좀 방송이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그러면서도 참 조원진 대표님께서 이 스피스 통해서 좋은 정치 현안을 잘 분석해 주시고 또 예측해 주시고 또 정말 이 양당, 기득권 양당, 저는 이걸 여야 양당 국회 독재 시대라고 보는데 여야가 야합해가지고 행정부의 수반인 국가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결국 입법 독재죠. 국회 독재죠. 그런 양당 독재 시대에 정말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조원진 대표님께서 그 유일한 정치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좀 창조적인 정치를 이렇게 설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한 가지 주제가 이제 그 이재명 사업 리스크와 또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의 이 체포 동의안 부결됐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윤석열 특검이 뇌물죄로 엮어서 구속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법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증거까지도 제시하면서 했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171명인가 177명이 투표를 했죠. 그래서 뭐 참석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재미난 분석이 바로 정의당은 나름대로 정의로운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당론으로 체포 찬성을 했는데 그거 빼버리면 바로 여당에서도 12명 정도가 가담한 것이 아니냐. 결국 뭐예요? 여야 야합 정치죠.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특별히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하면 당연히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것이 조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죄가 없으면 혐의가 없으면 기소가 안 되는 것이고 죄가 있으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바로 뇌물죄, 묵시적 청탁, 제3자 뇌물죄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엮어서 구속수사까지 한 이게 하나의
정치인 부정부패에 대한 기준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노웅래 의원도 구속수사가 돼야 되죠. 그런데 바로 여야 양당이 바로 야합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걸 볼 때 입법 독재 시대다. 여야 양당 기득권 정치 시대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심각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이렇게 수사해서 5년 9개월을 감옥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신문 찌라시에 의한 탄핵소추, 그리고 재판 기록도 보면은 유일하게 바로 눈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뭐 청탁을 했다, 또 뇌물을 받았다, 제3자 뇌물죄다, 이런 거 엮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즉 법치가 무너졌고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치주의 파괴는 헌법 파괴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성 선거 기간 동안 들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엮어서 간판부를 했다. 그러면 그대로 대통령이 됐으면 더 예리한 칼날로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정치인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문재인도 마찬가지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관계에 있어서 여적죄 요소까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죽이고 또 북송자를 월남한 사람 다시 북송시켜서 죽이게 되고, 또 9.19 군사합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론이 막 넘어가는 또 김여정이 넘어와서 국빈 대우를 해주고, 이건 여적죄적인 요소가 헌법적 가치를 뭉개버리는 이런 요소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우리 국민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소망이 없고 우리 청년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를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자, 드론 테러 공격이죠. 정확하게는 무인기죠. 무인기하고 드론하고 좀 이제 다르지만 어쨌든 사람이 조작하지 않고 무선으로 조작해서 움직이는 무인기와 드론 테러 공격, 이것이 지난 한 주간에 아주 심각한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국제뉴스에서 하신 것처럼 지금 전쟁 양상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젠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드론에 의해서, 사진 좀 봐, 드론 사진. 그 전 사진 계속요. 과학 사진.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으로 러시아 비행기를 공격하는 그런 사진인데, 지금 드론 공격 시대가, 드론 전쟁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2014년에 드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드론 부대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게 바로 종북 좌파 정권에 들어오면서 거의 스톱이 됐고요. 놀라운 건 이번에 드론 예산 50%가 삭감이 됐는데, 여야 정치인들은 자기 지역구 예산 확보했다고 지금 현수막 걸고 다음 국회의원 공천받으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삭감하고 난 다음에 드론 테러 공격을 받아가지고 국민들이 이 심각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제가 언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북한의 핵보다도 더 무서운 게 생화학 무기입니다. 세균 무기와 생화학 무기입니다. 그 북한의 핵무기는 아직, 쉽게 말씀드려서 핵무기가 성공하려면 5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우선 핵 실험에 소형화가 성공을 해야 돼요. 소형화를 해야 무기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핵 실험을 한다는 뜻은 뭐예요? 아직 소형화에 성공을 안 했다는 거죠. 만약에 소형화 핵 실험에 성공을 했다면 실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핵 실험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소형화 핵 실험이 안 끝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소형화된 거를 미사일 탄도에 싣고 대륙간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기권을 뚫고 가는 능력과 뚫고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뚫고 들어가는 능력은 지금 북한이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뚫고 내려오는 능력은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쏴서 떨어뜨리는데 목표 지점에 안 가고 태평양에 떨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사일은 지금 북한은 왜 자꾸 계속 미사일 실험을 합니까? 아직 성공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무슨 실험? 특별히 대북권을 탈출하는 게 더 많은 과학기술이 필요하고 등등의 기능이 필요한데 아직 그 단계는 못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최종 단계가 소형 핵실험이 실험하고 낙하를 성공하면 두 개를 결합해서 또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형화 성공했고 미사일 성공했다고 바로 결합시켜서 무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M16을 만들었으면 M16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실험 사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험 사격을 몇천 발 몇만 발을 했는데 뭐 녹지도 않고 녹아버리지도 않고 명중률을 줬고 이런 실험을 완전히 성공해야만 M16 무기가 되는 것처럼 핵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화와 미사일 탄두를 결합시켜가지고 정확한 목표 지점에서 정확하게 폭발하느냐는 이 실험을 해야만 성공해야만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소형화도 그리고 미사일도 성공을 못한 단계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데드라인이 뭐냐? 그 결합 직전을 데드라인으로 보는 겁니다. 결합 직전이 되면 미국은 볼 거 없습니다. 바로 참수작전이라든지 군사작전 들어갑니다. 결합되기 전에. 자,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미국이 바보입니까? 다 알죠. 다 아는데도 계속 핵무기 북한의 위협을 얘기하는 거는 바로 언제든지 핵무기라는 걸로 미국을 압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소형화와 탄도미사일이 완전히 성공 못해서 결합 직전도 가지 못했다는 걸 다 알지만 바로 핵무기를 계속 있다 없다 뭐 몇 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바로 언제든지 김정은 참수 북한에 대한 어떤 작전 할 수 있는 빌미의 멘트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핵은 아무런 위협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위협이 되죠. 김대중 때보다 더 위협이 됐죠. 김대중 때보다는 그때는 핵실험 자체도 못했는데 이제 핵실험도 하게 되고, 또 노무현 정부 통해서 이제 소형화 실험도 하고, 또 문재인 통해서 이제 미사일 실험도 하니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의 빈도가 높겠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생화학 무기와 세균 무기입니다. 이거는 완성 정도가 아니라 북한은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드론에다가 세균 무기 또 생화학 무기 딱 장착해가지고 그야말로 광화문에다 떨어뜨리면, 광화문에 떨어뜨리지 말고 저 민주당 당사나 이런 데 떨어지면 좋은데 그래도 안 되죠. 이 전염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드론에 그거를 장착해가지고 공격을 했을 경우, 이거는요, 저는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돼지 전염병, 조류독감, 또 이런 등등 이런 거에 대해 이런 전염병이 북한과 관련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요 증거 없이 퍼뜨릴 수가 있는 무기가 드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드론 5대가 왔는데도 모르는데 밤에 드론이 살짝 와서 생화학 무기 뿌리고 사라졌다. 그럼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균 무기와 생화학 무기에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이 혼란할 수가 있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걸 감지했기 때문에 드론 테러에 대한 공격을 대비해서 드론 부대도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것이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그동안에 그래서 하니까 조 대표님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니까 김종욱 앵커가 바로 반론했죠.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로 보냐? 당연히 그렇죠.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는 7개월짜리 아마추어 초기 정부인데. 자, 그래서 이 사태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거고, 이거에 대비하지 못한 거는 심각한 문제고, 또
대통령의 임무가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게 대통령의 생명인데 드론에 의한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그러면 심각한 문제고 대통령으로서의 준비가 아직도 안 된다는 거죠. 못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주시면 그러니까 맨 실력은 없으니까 맨 말로만 하는 말로만 하다 보니까 아까 박근혜 대통령 사진 순서대로 이렇게 올려서 쭉 보시면 두 번째 사진이에요. 스픽스 두 번째.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자, 여기서, 드론이 이렇게 서울까지 한 대가 넘어간 이런 그 모양을 여러분 보도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앞으로 2배로 공격할 것이다. 참, 조원재 대표님이 참 시원하게 말씀하시죠? 말로만 하지 말고, 할래도 제대로 해라. 자, 2배로 보고 공격하면 5대를 뛰었으면 10대, 5km 갔으면은 10km 가야 되고, 그동안 수도 상공까지 갔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평양까지 가야죠. 평양 순환공항까지 찍어야죠. 우리 금포공항이 1시간 마비됐는데 순환공항 10시간 마비시켜야죠.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강력한 국방 안보의 능력을 펼쳐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용산 대통령실까지는 오지 않았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면 그걸 격추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면 대통령실만 공개합니까? 국민은 어떻게 하고? 국민이 피해를 받을까봐 격추를 안 했다. 그러면 대통령 정부실에 대통령실에 오는 거는 그거는 대통령 피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다 말로만 하려니까 언어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용산에 온 거는 격추시킬 수 있는데 왜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걸 왜 격추를 못 시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이런 좀 허약한 정부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있었고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15년 8월 20일 날 북한에서 대남 확성기를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시 설치하니까 거기다 총격을 가했습니다. 곧바로 자주포로 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꼼짝 못하죠. 여러분,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국가 안보를 하니까 김정은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김정은이가 DMZ 전방에 있는 북계군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총구도 남한을 향하지 말고 북한으로 향하라는 거예요. 왜? 남한으로 향했다가 자칫해서 오발 사고로 나면 어떻게 미사일 맞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렇게 떨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무서워해가지고 이렇게 북한군이 경계 쓰다가 오발 사고로 나서 남한 쪽으로 송탄에 날아가면은 그야말로 참수작전이 들어오니까 전 인민군에게 남한을 향한 총구를 향하지 말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시대가 박근혜 대통령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후발을 한 거죠. 대남공작으로 탄핵시키려고. 거기에 종북좌파가 도란했고 거기에 보수 의장 세력이 야합을 함으로 말미암아 국회 독재, 국회 탄압, 국회 입법부 반역에 의해서 탄핵이 당한 사건이 바로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탄핵한 것이요, 대한민국의 국방이 무너지는 것이고 안보가 무너지는 것이고 이렇게 총알이 아니라 드론을 통해서 세균과 생화학 무기까지도 대한민국이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인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원진 대표님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서울 상공에 진입했으면 평양 상공까지 가가지고 사진 찍어 오든지 피라레도 뿌리든지 하라고 하는 정말 이런 지도자가 우리 국민들이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함께 지지해서 대한민국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자, 세 번째 주제. 이재명이는 지금 검찰 소환 받아가지고 멘붕이 왔죠? 그 다음에 김경수가 또 추록이 돼가지고
이제 종북 좌파에서 지금 멘붕이 왔죠. 다크호스로 곧바로 다크호스로 등장을 하면서 굉장한 지금 그쪽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그 불법 재판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다 받아요. 검찰이 소환하면 당당히 가서 다 소환 가서 받으시고 밤새 검찰 조사 다 받으시고 일주일에 4번 재판.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말 이거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침묵했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이 이제 검찰 소환에 이제 멘붕이 오고 또 김경수가 이렇게 석방돼서 이제 노무현 참배를 한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그 드루킹에 의한 선거 과정의 드루킹 여론 주장은요, 현대판 3.15 부정선거입니다. 3.15 부정선거 어떻게 했어요? 최인규가 사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주무장관인 내무부 장관이 사형을 당했고 주무였던 사람들이 많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홍진기, 법무부 장관 홍진기도 실형을 받았지만 인맥에 의해서 홍진기는 살아남았죠. 그 홍진기 아들이 바로 홍석현입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지금 여당도 전당대를 앞두고 굉장한 내용을 겪고 있지만, 이합집산의 내용을 겪고 있지만 정북좌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한 내용을 지금 앞으로 겪게 될 것을 조원진 대표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받았어요. 사형죄가 2년 받았는데 5개월 남겨놓고 1년 5개월 복역하고서는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복권은 안 됐죠. 6년 동안 정치활동이 금지가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지금 부정선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선거 여론 주장은 현대판 3.15 부정이다, 사형죄에 해당한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심각성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재명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이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모든 기준은 박근혜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마 소환에 응하지 않고, 나 이미 다 서면조사, 이미 다 조사받았지 않느냐, 서면조사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과연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들이댔던 칼로 문재인과 이정명과 노웅래와 이런 정치인 부정부패에 어느 정도 칼을 제대로 댈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해야 될, 그래서 이런 기준이 무너지고 그가 말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질 때 나라는 끝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공정과 상식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가 여야 기득권 야합 정치. 저는 이걸 이제 국회 입법부 독재가 시작됐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 탄핵을 통해서 사실상 입법부 독재가 된 거예요.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탄핵 소추안 가결시키고, 국회의원들이 짬짬이 해가지고 짬짬이 국회가 돼가지고 예산 확보하고 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대통령 탄핵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국민 열세로 정당 보조금과 선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말미암아 선거 끝나면 500억 정도를 벌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사도 그렇고 국민의당사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빌딩을 구입해서 임대업을 하는, 정당이 임대업을 하는 임대사업자, 부동산 사업자가 됐습니다. 국민의 복리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그걸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월급 받아먹는데, 우리 그 세금을 받아먹는데 중상층은 코로나로 사업이 안 되죠. 세금 올라가죠. 다 고생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비 다 받아가면서 부동산 임대업도 하는 일방통행 국회를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종북좌파는 5년 동안 좌경화 시도를 했지만 우리 5년 동안 투쟁해서 좌경화는 어느 정도 좌클릭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내버려둘 때 국회의 일방 독재로 가서
바로 내각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내년도에 조범진 대표님께서 말씀하는 빅뱅설, 4월 빅뱅설, 여당도 이합집산, 야당도 이합집산, 그래가지고 국민의힘당에서 종북 좌파에 칼부림했던 윤석열을 데려다가 대통령 만들었듯이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우파의 한 축인 대구의 유승민 데려다가 대통령 후보 세우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정치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거죠. 거기에 김제동이가 청년 분위기와 또 방송인 이런 걸로 같이 묻어가는 이런 분위기. 내년도 빅뱅 이합집산의 결론은 내각제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의 체제가 흔들리는 이런 심각한 위기를 가져온 여야가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각제나 이원 집쟁주로 가서 권력을 계속 유지해서 바로 대통령 중심 연재에 있던 탄핵을 묻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 야합의 끝은 이합집산과 그리고 내각제로 갈 가능성이 많고, 내각제로 갈 경우 대한민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YTN 그 리뷰 설명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원래 내각제로 헌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내각제로 만들었습니다. 왜? 일제시대에서 공부를 했고 또 일제시대에서 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승만 박사 그거를 일주일 만에 대통령 중재로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항상 내각제로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건국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1952년 유명한 발치개헌 사건이 바로 내각제 시도한 것이 무마된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성자세요. 제가 그 당시 대통령이었다면 전쟁 중인데 지금 젊은이들이 전방 가서 싸워서 죽는데 내각제로 해서 권력을 차지하겠다? 당연히 이거는 전시 여적죄로 사형을 시켜도 국민들이 지지할 겁니다. 그 사실을 제가 잠시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양당제도, 그러니까 왜 공천만 받으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선거 치르고 돈이 남거든요. 선거부정금 다 받으면 자기가 기탁금 받았던 그것으로 정치자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가시밭길을 간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요.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친박 의원들도 결국에는 뭐예요? 나오면은 자기가 선거 비용 다 돼서 선거 치러야 되거든요. 선거부정금을 못 받잖아요. 그걸 각오하지 못하니까 못 나오는 그런 현실. 결국 이 돈은 누가 대주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로 타격 맞고 집값 올라가고 또 세금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데 국회의원들은 꼬박꼬박 세비 받아먹으면서 그 국민 혈세로 정당 보조금 가지고 선거 다 치르고 선거에서 거짓말만 하고 포퓰리즘만 하고 그래서 속여가지고 또 국회의원 유지하는 거. 이거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YTN 때서 말씀드렸죠. 정치가 중요하냐. 정치가 잘못되면 내 삶이 파괴되고, 정치가 잘못되면 가정이 깨지고,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맞죠? 마지막. 자, 그 다음, 네. 자, 이게 바로 입법부들. 자, 1952년 6월 8일 날 국민들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국회의원들이 내각제하려고 그러고, 아니면은 국회에서 지들끼리 야합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날려버리고 조병옥이나 장년이나 대통령 세우려고 이런 공작을 국회의원들이 한 겁니다. 전시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회의원 소환장, 이게 보십시오. 이게 소환장. 전쟁 중에도 우파 국민들이 스스로, 그리고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해서 대통령 각하, 그래서 국회의원 소환장, 그 다음에 결의서, 결의가 뭐예요? 국회 해산하라는 거야. 이 국회의원들 나쁘다는 거죠.
지금 젊은 청년들은 전쟁에서 죽고 있는데 내각제 개헌하자고? 국회의원 소환해야 된다는 거야. 국회 해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6월 10일 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북한 충무로 해서 반민이, 국민의 의사를 거역한 반민이 국회 해산, 총궐기대 한 겁니다. 전쟁 중에, 전시 중에. 이게 발치개헌 사건입니다. 지금도 종북좌파와 역사 왜곡한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발치개헌 했다고 뭐 독재를 했느니 그래서 발치개헌 하려고 국회의원들 출근하는 걸 버스로 헌병대가 해가지고 어쩌니 저쩌니 그런 배경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여기 구호가 다 그겁니다. 구호가 여러분 이제 제가 이 구호만 또 다 풀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민의를 파역한 국회 해산 다 그런 내용입니다. 총궐기대 이런 걸 막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 해산은 참아 못하신 거예요. 왜?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유엔을 끌어들여가지고 재헌국회를 해서 자기도 재헌국회의원이 돼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 초대 재헌의원을 차마 해산을 못하고 무슨 카드 썼습니까? 전시니까 계엄령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특별히 이 과정에서 바로 공산주의 세력에 개입이 됐겠죠. 왜? 이승만 날리려고.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미국이 또 관련이 됩니다. 왜? 미국이 전폭적으로 대한민국을 도와주는데 이승만 박사가 그 엄청난 지원을 가지고 미국 유학 보내지. 국민들은 의식주도 해결 못하는데 이승만 박사는 야 우리는 못 먹어도 살아도 못 배우고 못 살아. 그 돈 아껴가지고 미국 유학 보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휴전 전략을 쓰려니까 이승만 박사는 북진 자유통일을 얘기하고 근데 그 북진 자유통일도요 사실 이승만 박사의 정치적인 멘트였습니다. 이승만 박사도 우리 국군의 힘으로 북진 자유통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외모를 아시죠. 그러나 자꾸 그걸 통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도로 휴전 이후에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골치 아프니까 이승만 박사를 제거시키려고 작년 국회와 조경옥하고 짰던 거죠. 이승만 박사 왜 몰라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무초대사를 불러가지고 가방을 딱 엽니다. 그 가방 열었더니 뭐가 나와요? 달러가 나오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 야 국회의원들이 말이야 홍콩에서 북한에 이런 달러 공작 자금 받더라. 그러니까 무초대사가 깜짝 놀라죠. 왜 놀랐겠어요? 미국에서 준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무초대사가 기복한 겁니다. 그래서 발치개헌이 통과한 거예요. 내각제가 무산이 된 거죠. 네. 무초대사가 졌거든요. 이승만 큰일 났다. 들켰다. 그래서 내각제가 무산이 되고 장면이 미군 병원에 피신해 있고 그 사이에 발치개헌이 바로 장택상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발치개헌 사건을 위대한 대한민국을 구원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 발치개헌을 모독하면 그 당시 이렇게 전쟁 중에 국회 해산을 외쳤던 이 국민들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때 태극기 집회예요. 어떤 의미로 태극기 집회. 태극기도 나오지만 그래서 발치개헌이 종북좌파 역사학자들은 이승만의 독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독재가 아니라 국회 독재를 무너뜨린 내각제를 무너뜨린 국의 사건이고 그거는 국민들의 민의였었고 그 국민들의 민의를 오히려 이승만 박사가 받아줘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차마 재헌국회를 내 손으로 해산시킬 수 없다. 그래서 국여지책으로 만든 게 계엄령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일부 그렇게 공산당과 관계된 뿌락치가 관계된 사람들 이 사람들 잡아놓고 해서 한 사건이 발치개헌으로 발치개헌은 전시에 일어났던 위대한 국유의 사건이요. 위대한 전시에 이 피난 중에서도 전쟁의 피난민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 중심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국민들의 위대한 역사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또 좀 쉬고요. 오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군인 유학 이것도 이제 발치개헌하고도 이제 연결되겠지만
잠시 후에 또 방송 뵙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